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오늘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북 영주와 예천, 그리고 충북 단양과 강원 영월 등 이른바 단양 팔경 벨트를 찾아 경청 투어를 이어갑니다. 네, 관련 내용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 당심과 민심 각각 50% 반영이 돼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그 전당대회를 보면서 김문수 후보가 56% 남짓으로 이제 대선 후보가 되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그동안의 그 여론 추이로 볼 때 당심도 그렇고 민심 중에 특히 보수 지지자들은 아마 한덕수 변수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56.53%거든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이기겠다 이렇게 이제 그 승리를 맹세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세력과도 연대하겠다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사례는 또 우리나라의 대선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 중에 특히 중도의 마음을 누가 사는가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네,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한마디로 예상된 그런 결과대로 나왔는데요. 민심과 당심 50대 50을 반영해서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선출한 것은 형식적으로 맞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당심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심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무려 23%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반면에 민심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민심도 거의 당심이 결정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또 무당파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당심이 결정한 그런 압도적인 선택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탄생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국민의힘의 당심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탄핵 반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후보는 찬탄파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고 또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했는데 이 국민의힘의 당심, 그러니까 당원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과연 누가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잘 해낼 수 있겠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후보는 상당히 좀 소극적,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매우 적극적.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선택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과연 김문수 후보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인데 반해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런 일반 국민 여론하고 또 정사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의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보를 과연 선택을 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환골탈태를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에서 주장한 이런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인지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짚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당시는 일단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첫 공식 행보로 저희가 앞선 뉴스에서도 좀 연결해드렸는데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전직 대통령들 묘역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헌정 질서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뭐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다 이런 또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문수 후보는 보수 정당이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1야당이 입법부를 장악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독선과 독주를 해왔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반하장,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의총에 대해서 히틀러보다 더하다 하면서 선명성을 부각하는데, 그러한 입법부의 독선과 독주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 12.3 계엄이라든지 탄핵과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독선 독주는 지금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만, 그렇다면 대통령이 소위 그 헬기를 국회에 띄운 12.3 계엄에 대해서, 물론 김문수 후보가 제 기억으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지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이제 간단하게 찬탄 반탄으로 할 때 반탄의 입장에 섰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이제 대선을 3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국민들, 특히 중도의 입장에서 지금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물론 이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깨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견인하는데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서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뭐 히틀러, 김정은 이런 이름들을 꺼내면서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 객관적인 사실을 좀 냉철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치러지고 있는 대선이 정상적인 대선은 아니거든요. 조기 대선이거든요. 그럼 이 조기 대선은 왜 일어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에 대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치러지는 대선이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왜 쫓겨나느냐?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결국은 헌법을 또 파괴하고 또 법률을 위반해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보수 중도 재판관들조차 전원일치 8대 0으로 파면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현실이기 때문에 또 국민적 정서이기 때문에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철하게 이런 현실을 수용을 하고 탄핵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12.3 비상계엄의 원인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있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오히려 탄핵을 찬성하는 한동훈 후보를 뭐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이런 태도로 가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너무나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는 얘기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계엄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을 해라. 예. 그런 의미에서 출당 조치를 해라라고 했는데, 이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아직 좀 생각해 보진 않았다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입장을 견지를 하면 견지를 할수록 대선에서 승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패배를 떠나서 보수의 미래, 또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미래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태도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탄핵 강을 건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지금 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달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탈당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공개 요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죠.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왜냐하면은 자신의 정치 기반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금 5월 9일 이전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역할과 입장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이 계엄의 바다 탄핵의 강은 계속해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 털어내는 게 상당히 전략적으로 저는 유익하다, 그리고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먼저 솔선수범해서 털어내야만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입법 독주를 해왔고,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사당화가 됐고 다른 다원적인 의견이 무시되었는지를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려면 자기 성찰이 우선이라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지금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이 이러한 그 제언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뭔가 이제는 자기의 뼈와 살도 추려내는 그러한 그 과단성을 보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는데, 김문수 후보에게는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어쨌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는 만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본인 스스로가 운동권이었다가 우파가 되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국정 운영의 책임감 같은 것도 부각시키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헌법적 가치에 견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그런 무당층의 표가 더 늘어나고 관심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탄핵이나 계엄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도층에 대해서 좀 더 소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밝혀주셨는데요. 글쎄요, 그 가능성은 저희가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단일화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전향적인 가능성에 태도를 대해서. 보일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사실상 친윤들과 같은 행보, 더 나아가서는 정강훈 목사하고 같은 행보를 해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 세력들의 주장이 뭡니까? 12.3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이유는 이거는 민주당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본인이 바꿀 경우에는 자신이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노동운동가, 그러니까 가장 좌쪽에 위치했다가 그 다음에 중도 쪽으로 왔다가 보수 쪽으로 왔다가 지금 거의 극우화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뭐 이런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과 가치 또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바꿀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좀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또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빅텐트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견지하면 이낙연 그리고 또 이준석 두 사람도 합류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외연 확대는 물론이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빅텐트도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체성과 관련해서 잠시 좀 보언을 드리자면, 정치에 있어서 말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에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거는 바꾸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연한 정치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본인이 중도 우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지적하셨듯이 김문수 후보는
극좌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대선 경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가장 맹렬한 공격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도 바로 김문수 후보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좌파 활동을 해본 결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 이 조직화되고 귀족화된 노동 세력이 어떤 문제가 있고를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파로 보이고 또 국민의 힘을 상당히 수호하는 세력 중에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지금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렇게 강고한 입장을 취할 때 과연 빅텐트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볼 땐 민주당은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역발상으로 정체성의 유연함을 보이면서 과연 국민이 원하는 것,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훨씬 머리가 유연해져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정체성의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 하지만 단일화라는 변수이자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좀 안심하기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한덕수 예비후보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은 사실도 공개를 했는데 글쎄요, 단일화를 향하는 수순 중에 일단 당장 이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또 표를 찍어준 사람들도 뭐 그 일반 여론도 그렇고 또 당원 투표에서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제가 추측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9일 내로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를 할 것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 캠프 구성원들 중에도 그 단일화를 음으로 양으로 압박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단일화 방법은 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과거에 그 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전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단일화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비거 텐트, 예를 든다면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라든지 또는 이낙연 대표까지도 아우르는 단일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재명을 막는 그런 단일화를 강조하는데 그 이재명을 막는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12.3 계엄이라든지 또는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훨씬 기존과는 다른 네. 그리고 국민의 그런 어떤 그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입장과 성찰이 선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9일 내로 단일화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 전에 일단 비상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일단 성찰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그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일단 뭐 김문수 그리고 한덕수 두 사람의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기정사실화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또 한덕수 서로의 셈법이 다른데요. 한덕수 후보는 당장 단일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시간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당장 지금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가 필승이거든요.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럼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여론의 흐름을 좀 바꾸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본인이 한덕수 후보하고 여론조사 단일화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좀 시간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7일 날 공보물을 이제 발송하는 이제 그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지금 추세를 보면 단일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일화를 양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일단 당장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안 만나잖아요. 지금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만나자는 입장인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좀 시간을 두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뭐 100% 여론조사를 해도 좋고 또는 뭐 당원 민심 50대 50으로 해도 좋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할지
또 TV 토론을 할지 말지 그렇게 되면 계속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일 날 되면은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만약에 후보 단일화가 안 된다면 한덕수 후보는 더 이상 레이스를 할 동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정리하면 당장 단일화하면은 본인이 패배해서 한덕수가 되는데 본인이 11일까지 만약에 계속 지연작전하면 한덕수 후보는 결국 고사돼 가지고 중도 포기한다. 그러면은 그 이전까지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단일화 가능성을 100%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성급한 그런 상황이고 당장은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자기 중심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볼 때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헌정회를 찾아서 또 개헌에 대한 의지, 개헌 빅텐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준석 후보나 이낙연 전 총리와의 더 비거 텐트가 성립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한덕수 후보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는 그래도 경륜을 가지는 관료 출신이 낫지 않는가라는 그 여론이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그 중도층까지 확산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확실치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헌을 강조하지만은 김문수 후보 역시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강조하는 전제에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특히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금 강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덕수 후보는 총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희가 앞서 이제 빅텐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덕수 후보의 어떤 그 전제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셨죠. 그래서 저 개헌을 강조하는데 개헌의 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2.3 그 계엄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그 계엄에 대해서 계속해서 총리를 역임한 그리고 또 친윤 세력의 지원을 받는 김문수 후보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지금 대법원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그 이재명 후보가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환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선거가 3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인지의 여부 내지는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어쨌든 후보 단일화 하겠다 하면서 빅텐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어제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오늘 모두 발언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드라마틱한 헤드라인으로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받을까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지금 그 교과서 같은 피상적인 얘기 그리고 좌우 통합을 강조하지만은 확장성으로 보면은 과연 김문수 후보가 얼마만큼 확장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들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그 구성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한마디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럼 통합을 그 안에서 그럼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동훈 전 후보라든지 안철수 전 후보가 말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상당히 예민한 계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피상적이고 표현은 좀 뭐하지만 하나마나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선 과연 이 한 달 정도 남은 이 대선 전국에 국민의힘이 무슨 견인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결국에는 빅텐트나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개헌과 탄핵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 빅텐트 관련해서
이런 말했습니다. 개헌 말바꾸기는 중대 범죄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를 좀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뭐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개헌을 대선용 개헌을 던질 경우에 국민들 수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도 후보 수락 연설에서 개헌을 얘기를 했고 또 한덕수 후보도 개헌을 강조를 했는데 평소에 김문수 후보가 개헌을 강조한 적을 저는 기억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년 재임 기간 동안 개헌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한덕수 후보도 똑같은 그런 스태트를 보였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가 주장하는 개헌론은 대선용 빌공짜 공약에 불과하다,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김문수 후보의 첫 선대회의 예. 발언을 들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첫 선대회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내용이 밀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원론적인 얘기, 뭐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얘기, 경제가 뭐 대반전돼서 발전되겠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막연한 얘기만 늘어났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탄핵강을 건너겠다는 확실한 자세 전환, 태세 전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지금 전혀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빅텐트, 한덕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가장 시급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내부 원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내부 원팀을 이루는 데는 자신과 마지막으로 최종 결선에서 경쟁을 했던 한동훈 후보를 포용하는 것인데 지금 첫 선대회의에 한동훈 후보가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이 회의에 참석 안 한 것 플러스 선대위원장 명단 발표에도 지금 빠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발표를 했는데 한동훈 후보 측의 양해를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는 지금 내부 아니다라고 정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하고 지금 화학적 결합, 원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동훈 후보는 뭐냐? 과연 앞으로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될지, 단일화가 되면은 누가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니까 당장 국민의힘에 이 선대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시작부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좀 봉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경청 투어를 이어가고 오늘은 경북과 충청으로 이동을 하는데 다만 이 습격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스킨십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 좀 경호가 강화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큰 변수가 사법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저는 이보다 더 큰 변수가 안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계속해서 테러 또 내부 습격 모의 이런 제보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테러를 당해가지고 긴급 수술을 받은 그런 예.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경호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 물론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경호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준비하는 경호도 굉장히 좀 그 수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민 접촉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줄이는 예.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불가피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서 정책 공약들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또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소상공인 뭐 지역 화폐를 대폭 늘리겠다라든지 또는 회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문수 후보도 좀 함께
맞불을 놔줘야만이 최소한의 그런 싸움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대인 접촉을 줄이고 또 SNS 활동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좀 대인 접촉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였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변인 논평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그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굉장히 아파하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대법원의 결론에 상당히 당혹해하면서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일각에서는 뭐 한 달 후에 보자라는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선거 코앞에서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선거법과 관련해서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걸린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안전 문제를 얘기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절 지켜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번 대선은 뭐 다른 대선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민을 지켜줄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줘야 되는 그런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고 국민을 먹고 살게 하고 민생을 해결하고 그러한 머슴 그다음에 공복을 뽑는 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정치권에서의 인식이 상당히 지금 뒤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과 함께 뭐 소상공인 지역 카페라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나왔었는데 이 공약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국회의원들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일당으로서 여러 가지 파장을 낳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공약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가면서 같이 하자라는 그런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30일 동안 이미 강경 지지층, 국민의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중도층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지도자를 뽑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가 있는 사람, 이런 하자가 있는 사람들 속에서 덜 하자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그 정치적 이해에 매몰되기 전에 사실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이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의 이 선고가 정치 재판이다,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사법부는 우리 사회, 국가 유지의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법부, 대법원이 대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다면 우리 국가와 사회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이번 선고를 보면은 초스피드로 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두 번이나 열었거든요. 그리고 6, 7만 쪽에 이른다는 재판부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뭐 전자문서로 봤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로그인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 학자들도 지금 정치 재판이다 라면서 실명을 걸어가지고 비난하고 있고 사법부 내 판사들도 이거는 졸속 재판이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법원에서 선거 한복판에 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뭘까? 결국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을 좀 박탈하겠다. 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기환송심이 바로 넘어간 지 하루 만에 지금 선고기일이 잡혔어요. 15일로 서울 고법에서. 예. 그러면은 16일 날도 선고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 한마디로 그러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100만 원 이상의 그런 형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좀 나라의 장래가 우려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정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상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거든요. 이 같은 민주당의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민주당 스스로가 그 입법의 힘을 빌어서 얼마나 독선 독주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고 또 한 번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 과연 민주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입니다. 마치도 우리는 그 선거를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것을 마치도 종속 변수화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아무 일도 없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2심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의 대다수의 평론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여기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그 결정이 나지 않은 이상 그냥 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죄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한 결론이 나오면은 법원의 그 결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그러다가 불리한 얘기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도 사법부를 거의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마치도 때려잡는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물론 사법부의 법 해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결론이 나온 것도 있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결론이 나온 것도 있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신들한테 불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도 법원이 잘못됐고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지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의 사례를 들으려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들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 어느 정도 불만스러워도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선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존중을 따랐던 알고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권력을 잡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의 입장이긴 하겠으나 과연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결론 내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면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헤아려 보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한테 유리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고 나한테 불리하면 그것이 틀린 것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입법의 힘을 빌어 독선, 독주다, 사법부 때리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대법원이 이 절차를 굉장히 무시하고 또 내규를 무시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이 내렸던 판례와 정반대되는 그런 선고를 해가지고 가장 유력한 이재명이라는 대선 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을 노골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도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판 기일도 조정해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대법원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은 대법원에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엘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엘고 같은 경우는 재검표 과정에서 국론 분열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중단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법원이 개입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후보의 자격을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으로 그동안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을 대법원에서 당신 유죄야 파기환송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이 허위사실 유포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선거에 있어서 그거보다 약한,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뭐 1년을 했느냐 2년을 했느냐 그 수치 차이로도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저도 짧게 얘기를 네, 하면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했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같은 경우도 대법원 선고까지 13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3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재명 후보의 사실상 자격을 박탈하라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대법원이 잘못을 했는데 이걸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선거법 드립니다. 위반과 관련해서는 633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1심에서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대선이 언제인가는 분명히 거의 정해져 있다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미리 했었으면은 1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할 일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633 원칙을 얘기한다면 왜 1, 2심에서는 2년 3개월이나 걸리고 3심에서는 법에 갑자기 위반된다면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대로 아니 잠깐만요. 저기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리를 하고 경청을 주장을 했으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 제 얘기도 만약에 이 들어야죠. 대법원 예, 판결이 마무리 잘못됐다면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법적 하자에 저도 대해서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할게요. 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듣고 이제 저도 저희가 얘기를 좀 할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년 3개월이 1, 2심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한 달 앞으로 남은 그런 상황에서 36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633 원칙은 기본적으로 당선자에게 더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낙선자에 대해서 더구나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라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네, 동의할 수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